예, 안녕하세요.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뻘소리 없이 핵심만 후리쳐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글은 유백귀의 농가 9장이라고 하는 연시조가 됩니다. 9개의 시조로 이루어진 연시조고요. 일단 읽기 전에 아무리 뻘소리가 없는 강의지만 할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죠. 읽기 전에 이 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양반들, 지금 이 글을 쓴 유백귀 말고요. 기존의 양반들의 연시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에 대한 관점, 이 사람들은 자연 어떻게 봤냐면 우리 많이 봤었잖아요. 자연 속에서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신선이 되어야 할 공간이고 이곳은 속세로부터 떨어진 뭔가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예전에 양반들이 보던 그 자연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관념적 자연관이다, 아니면 추상적인 자연관이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유백귀의 농가라고 하는 것은, 자, 농촌이죠, 그죠? 농촌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자연의 모습들이 언급이 될 텐데요. 유백귀의 농가 속에 나오는 자연의 모습은 단순하게 내가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건 이상적인 세계로서의 그 자연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현실적 공간이죠. 현실의 공간이고요. 노동의 공간이고 구체적 공간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점이 기존의 양반들이 써왔던 연시조하고는 극명히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글 전체 이야기는 이제 곧 같이 읽어보겠습니다만 농촌의 일상이죠. 자, 농촌의 일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상이 힘들어서 힘겨워하는 모습, 한탄하는 모습 이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는 죽도록 지었는데 세금 다 걷어가고 남는 거 하나도 없네. 현실 비판 이딴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농사 짓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서 느끼는 만족감, 이걸 보여주는 게 이 글 전체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다 보니까 글 속에 사용된 것들은 실제 농민들이 쓰는 일상어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글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펼치시고요. 지문 펼치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조금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다수는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만한 부분들입니다. 자, 봅시다. 서산에 도들볕이 서고 구름은 늦에로 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옆에 적어둡시다. 요거는 아침의 이야기예요. 일수는 시간상으로 아침의 이야기고요. 농사일의 시작입니다. 농사일을 시작하는 이제 아침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더 읽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이 글의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쓰여져요. 아침이 되고요. 그 다음 점심때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밤에 흥겹게 노는 것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데요. 조금 좀 여러분 보시면 그 어휘가 낯설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서산에 도들볕이 떤다는 말은요, 도들볕은 아침 햇살이에요. 그래서 서산에 아침 햇살이 들고 이런 뜻이겠죠. 서산에 아침 햇살이 들고 구음은 구름입니다. 구름. 자, 구름은 늦에로 내다, 낮게 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구름이 낮게 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산에 아침 햇볕이 서고 구름은 낮게 떠 있다. 아침의 하나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뒷 묵은 풀이 누구 밭이 짙었는가. 자, 비가 온 뒤에 아마도 비가 왔는 모양이에요. 비가 온 뒤에 앞부분에서 묵은 풀이라고 했는데요. 잡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구의 밭에 잡초가 가장 많이 났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종장 갑니다. 두어라 차례 지운 일이니 매는 대로 메오리라. 자, 지금 비가 온 다음에 농사지로 나가려고 봤더니 밭에 혹은 논에 잡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허둥지둥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차피 차례 지운 일이야. 차례가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 풀 뽑는 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차례가 정해진 일이니까, 일의 순서가 정해진 일이니까 허둥대지 않고 차례대로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굳이 하자의 어떤 정서라든가 태도 같은 건 한마디를 집어넣자면 여유로움이죠. 그죠? 서두름 같은 게 없어요.
당장 빨리 나가서 풀을 매야지 이게 아니라 차례가 정해진 일이니까 차례대로 일을 진행하겠다.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보고요. 이수로 지나갑니다. 서산에 아침볕이 서고 구름은 낮게 날고 있구나. 비가 온 뒤에 묵은 풀이 누구 밭이 더 짙었는가? 두어라 차례가 지어진 일이니 매는 대로 매겠다. 자, 일수 끝났습니다. 자, 이수로 갑니다. 이수도 일수랑 거의 비슷하게 별거 아닌데요. 일단 지금 이제 김을 매는 일을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밭에 나가면서 김부터 매기 시작할 텐데요. 김 매러 가기 전에 소가 일할 수 있도록 풀도 좀 먹이고요. 준비시키는 장면이 이수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도롱이에 호미를 걸고, 자, 도롱이는 모자일 거예요. 모자에다가 호미를 걸었어요. 저런 것들이 일상어들이죠.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상어들을 주로 표현에 쓰고 있는 점이 표현상의 특징 가운데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왜 강조하냐 하면 양반들이 쓴 글들을 보면 주로 관념적인 어휘들이 많아요.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자면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죠.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뭔지 알죠? 효 뭔지 알아요?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나요? 냄새는요? 느낄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관념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감각적이라고 하는데, 보통 평민들이 쓰는 용어들을 보면 대부분 다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거나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 양반들이 쓰는 많은 글에서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분 글을 보면 양반이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표현상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맞아보시죠. 도롱이에 호미를 걸고 뿔 굽은 검은 소를 몰고, 자, 이제 소를 데리고 고동풀을 뜯어 먹이면서, 소한테 풀을 뜯어 먹이면서 갯물가에 내려갈지, 자, 갯물가가 요 시냇가입니다. 자, 이제 소한테 풀을 먹인 다음에 물도 먹이려고 아마 시냇가에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해석을 해보면 당장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자, 일단 읽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죠. 어디서 품진 벼님, 자, 일단 품진 벼님의 뜻부터 얘기할게요. 잘 익은 벼, 이런 뜻이에요. 잘 익은 벼가 함께 가자고 하는가. 자,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한번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이란다. 도식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하자가 지금 시냇가에 있어요. 시냇가에서 하자가 소랑 함께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죠? 이때 저쪽에 들판에 뭐가 있냐 하면 익은 벼, 품진 벼가 있어요. 익은 벼가 하자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너 농사지러 가는 거지? 나도 같이 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마 벼가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의인법 쓴 거예요. 의인법을 쓰고 있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의 주체는 벼가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벼가 하자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쪽에 있는 익은 곡식들을 봤어. 그 익은 곡식들이 나랑 같이 농사지러 가고 싶구나. 하자가 지금 아침 농사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어떤 흥겨움 혹은 만족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말씀드렸으니까요. 농촌 생활의 어려움이나 힘겨움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땀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다소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농사일이 힘들다고 한탄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앞에 지금 비가 와서 잡초가 많이 났고 그 잡초를 지금 뽑으러 농사일을 가는 중인 거야. 가는 중에 소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자, 곡식들도 나랑 같이 농사 지으려고 같이 간다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농사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흥겨움이나 혹은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수로 건너갑니다. 자, 삼수는 이제 그 김매기라고 하죠. 풀을 뽑는 것을 김매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모습이 나온 겁니다. 둘러내자, 쳐내자 이런 겁니다. 아마 낫을 가지고 쳐내는 모습이겠죠. 쳐내자, 긴착골 쳐내자, 잡초로 가득한 고랑, 이런 뜻이에요. 쳐내자, 잡초로 가득한 고랑을 쳐내자. 일단 눈에 띄는 운을 형성 방식은 AA
BA 구조 쓰고 있어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그 다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시어의 반복이 있죠. 둘러내자,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매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내자, 긴 차골 둘러내자, 쳐내자, 잡초 가득한 고랑을 쳐내자. 바라기 엮고 아마 잡초의 종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잡초라고 해석을 합시다. 자, 잡초를 고랑마다 다 쳐내자. 시 짙은 긴 사례는 자, 잡초가 짙은 그런 고랑은, 그러니까 잡초가 조금밖에 안 난 곳에서도 혼자 힘으로 다 쳐내는데, 잡초가 짙은 고랑, 잡초가 많이 난 고랑, 잡초가 많이 난 사례는 마주 잡고 쳐내자. 낫을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낫을 마주 잡고 쳐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여기서는 아마 운율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매는 모습. 선생님이 풀을 뽑는 것을 김맨다 그랬죠, 그죠? 자, 김매기 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 뒷부분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마주 잡고 하는 것이니까, 농촌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의 일부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사수로 건너갑니다. 사수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시간적인 순서가 아침에 시작했었죠, 그죠? 지금 보시는 여기는요, 아침이 아니라 한낮입니다. 한참 일을 하는 한낮의 풍경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땀은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고, 햇볕은 쬐일 대로 쬐다. 일단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은 대꾸법이죠. 대꾸만 이제 설마 이 강의를 듣는 고3들한테 대꾸가 뭔지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요. 구절끼리 대응되는 구절인데요. 이걸 뿐 아니라 고전에서는 가장 흔하게 쓰여지는 표현 방식이고, 이걸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구절끼리 대응되는 거니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땀은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고 햇볕은 쬐일 대로 쬐다. 청풍에 맑은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휘파람 흘려 불재. 그러니까 힘들게 농사 짓는 가운데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사이에 허리를 한번 펴고 휘파람도 불고 있어요.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자, 마지막 종장.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느냐. 자, 손님 이거 누군지 몰라요. 길 가는 손님네가 사실 정확히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분들마다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다, 주인이다, 아니면 그냥 길 가는 사람이다. 되게 말이 많은데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 보기에서 반드시 기본적인 표지를 줄 거니까 이게 누군가 외우거나 고민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는 것처럼 우리 곁에 머물더라라는 거예요. 뭐를? 목적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어넣게 나누면겠죠, 그죠? 농사일의 여유로움을 아는 것처럼, 아니면 농사일의 맛을 아는 것처럼, 아니면 농사일의 힘겨움을 아는 것처럼 우리 옆에 와서 그냥 아는 척 하더라, 그런 뜻이니까 특별한 의미를 둘 구절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많은 강의에서 이게 누구냐라고 막 따지고 앉아 있는데요,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그냥 구절의 뜻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오순가육. 이 글에 반으로 들어갑니다. 자, 옷 읽어볼게요. 행기에 보리밥이요. 자, 행기는 사발이에요, 사발. 밥그릇. 그릇에는 보리밥이요. 사발에는 콩잎채라, 콩잎김치인 모양입니다. 아마도 소박한 음식이겠죠? 소박하게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소박한 음식을 먹고 있어요. 보리밥과 콩잎채, 콩잎김치를 먹고 있는 것이니까 소박한 음식을 먹고 있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표현 방식은 대꾸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먹은 내 밥 많을 세요. 네 밥 적을 세라. 자, 밥을 먹으면서 내가 너보다 밥을 더 많이 먹어서 네가 배고플까봐 서로 걱정하는 모습이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글에 드러나 있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배불리 잘 살려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농촌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먹은 뒤에 한숨 자는 즐거움이야. 한숨 잠경. 자, 먹은 뒤에 한숨 자는 즐거움이야. 너와 내가 다르겠느냐. 또 역시 여유로움이죠. 그죠? 새참 먹는다 그러지? 여러분 보신 경험이 별로 없을 텐데요.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면 밥 먹을 때 집에 들어와서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처럼 비슷하게 머리에 이고 음식을 가져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새참을 한 끼 먹고 낮잠을 자는 여유로운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배경이 이제 오후입니다. 아직 밤이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육수로 갑니다. 돌아가자로 시작하니까 아마 일이 다 끝내고 저녁이 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해가 졌어요. 저녁입니다. AA, BA 구조고요. 개변에 손발을 씻고 아까 이를 처음 나올 때 시냇가에 가서 소한테 물 먹였죠. 이제 마찬가지로 돌아갈 때 개변이 시냇가예요. 시냇가에 가서 손을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자,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어디서 우배 초적이 함께 가자고 하는가. 자, 우배 초적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목동의 피리 소리예요. 목동의 피리 소리. 뭐 정확히 말하면 뭐 소를 타고 있는 사람이 부는 피리소리인데 원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거 항상 고전에서는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여유로움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자, 봐봐. 다시 해석을 할게요. 목동의 피리소리가 나랑 함께 집에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목동의 피리소리죠. 그래서 여기도 표현 방식은 의인법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설마 목동의 피리가 미쳐걸고 나한테 같이 가자고 안 그랬겠지. 그럴 리가 없죠. 하자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오늘 일 충분히 해서 마음속에 만족감, 뭐 즐거운 마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도 이렇게 뿌듯한 거야. 그래서 요 의인법 요 부분을 통해서 하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하루 일을 열심히 잘 끝내서 만족감, 아니면은 흥겨움, 아니면 여유로움, 왠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하루의 일이 끝났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밥 먹어야 되겠죠, 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뭐 다른 거 하나 하나요? 자, 칠수를, 이게 칠수 맞죠? 팔수인가요? 칠수. 자, 봅시다. 면하는 세 달에 네 달에고. 자, 면하는 아마 어떤 수확한 이게 옷감 짜는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수확한 어떤 농작물이겠죠. 면하는 세 달에 네 달에고 1인 변화, 자, 일찍 피어난 변은 뭐가 곱구나라고 했어요. 자, 이제 하자가 뭘 보고 있었냐면요. 면화하고요. 아직 뭐 추수할 때는 안 됐고 일찍 이삭이 피어나서 일찍 피어난 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찍 피어난 벼는 뭐가 곱구나. 5, 6월이 언제가 7월이 반이나 되었다. 자, 지금이 7월 달이랍니다. 계절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마도 이게 우리가 현대 사람들은 7월이면 한참 여름입니다만 이거 음력이죠. 옛날 글이니까 아마도 음력이니까 현대로 따지면 거의 추석이 가까워지는 그런 무렵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계절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나 되었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너희를 만들 때, 자, 봐봐. 너희 살길째, 너희를 만들 때, 너희가 생겨날 때, 자,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 때, 너희 누굴까요? 면화하고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 때 나를 위하여 만든 것 같다. 그만큼 좋다. 이런 거죠. 그죠? 니들을 보니까 나랑 정말 잘 어울리고 진짜 좋아. 잘 익기 시작한 별을 보거나 아니면 이만큼 수확한 면화를 보니까 니들은 날 위해 태어난 것 같아. 완전 좋아.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뒷부분도요. 표현 방식은 의인법 썼어요. 그죠? 너희라고 불렀으니까 면화와 벼를 사람처럼 너희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의인법을 쓰고 있고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하자의 현실인식. 하자는 지금 자신이 놓인 현실을 긍정으로 보나요? 부정으로 보나요? 당연히 긍정이죠. 어떻게 봐도 지금 나의 삶 자체를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수로 갑니다. 거의 끝나가죠.
자, 집에 돌아와서 이제 농작물을 점검을 했고요. 자, 8수를 보시면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채 친다. 아마 김치를 담근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역시 대꾸법 쓰였고요. 농촌생활의 여유로움이죠. 애는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낚시하라고 하고 아내는 집에서 그냥 뭐 그 밥 뭘로 해먹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김치를 담고 있는 모습이니까 당연히 뭔가 여유로운 농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새밥이 익을 때에 새술을 걸러라. 자,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밥만 먹는 게 아니고요. 술도 함께 먹는답니다. 가난한 모습 아니죠? 풍요로움이에요. 오히려 농촌의 풍요로움이 보이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요 부분하고 같이 뭔가 엮는다 그러면 이황 선생의 시조 중에 대추 볼 붉은 고래 그 기억나시죠? 밤은 어찌 떨어지며 그 시조의 내용과 좀 비슷할 수 있겠죠. 농촌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마도 밥 드리고 밥 먹고 잔 잡을 때 술잔 잡을 때 호음 겨워 하노라 흥에 겨워 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배불리 밥 먹고 술 먹는 삶의 여유로움 아니면 농촌 생활의 풍요로움 아니면 농촌 생활의 흥치 이렇게 얘기해도 적절한 주제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하루 일이 다 끝나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구수인데 밤에 온 동네 사람들이 밥 먹은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술 마시고 즐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구수는 밤이 될 겁니다. 아마 저녁 식사를 마쳤으니까 밤이죠. 그러나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 글의 시상 전개 방식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전해진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 선생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나니 늙은이요 웃는 놈들은 아이로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그 동네 마당에 애들도 오고 어른도 오고 어른은 한쪽에서 술 마시고 있고 애들 옆에서 뭐 놀이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대꾸법이고요. 술이 취해 있는 것은 늙은이들이고 웃는 것은 아이들이로구나. 흩은 순배 흐린 술을 자 이거는 그냥 의역에서 가세요. 흐린 술이가 막걸리예요. 그냥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막걸리를 고개 숙여 건할 때, 자, 나만 먹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마셔보라고 술을 권하는 거예요. 역시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죠. 아마 이 글 전체에서 한 연을 특정해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연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연이 될 겁니다. 마지막 9연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하루 일을 정리하고 놀고 즐기는 모습이니까 농촌 공동체의 흥겨운 삶의 모습 혹은 농촌 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한 연을 고르라면 마지막 9연이 될 거예요. 구수가 될 겁니다. 자, 흩은 순배, 흐린 술을, 막걸리를 고개 숙여 권할 때 니라서 자, 또 마지막 구절이 잘 해석이 안 돼요. 읽은 다음에 선생님 의역을 해볼게요. 누가 흐르장고, 흑장고예요. 흑장구. 정식 장구가 아니라 아마 흑으로 대충 놀라가 만든 장구 모양이죠. 흑장구, 긴 노래로 차례춤을 미루는 고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누군가, 자, 누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마도 술을 마시면서 서로 그냥 돌아가며 춤을 추는 모양이에요. 차례춤이라고 그랬죠. 그죠? 차례춤. 지금도 선생 같은 경우에는 누가 춤추라 그러면 춤출 자신이 없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술을 마시다가 내 차례가 왔어. 그러니까 이런 춤을 춰야 되는데 이런 뭐라고 말하냐면 장고 소리가 별로 안 좋아. 아니 노래가 별로야. 핑계 대면서 춤을 추지 않고 민기적 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이해하셨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누가 흑장고 긴 노래로 차례가 정해진 춤을 미루고 있는가? 자, 내용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주의합시다. 요거는요. 자, 그럼 그 누군가 지 차례가 되었는데 춤을 추지 않는 이 새끼 봐라? 비판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냥 놀이의 모습을 그냥 흥겹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지 춤을 추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그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연시조예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EBS에 실려있는 것들 중에서 수능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고전시가 중에서는 연시조가 항상 1순위입니다. 어렵지 않은 글이니까 한 번만 잘 정리해 두시면 무리 없이 공부해낼 수 있을 겁니다. 고생했습니다.